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 하나를 키우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이를 좀 늦게 낳은 편입니다. 요즘 결혼 자체를 늦게 하고 아이도 잘 안 낳으려고 한다고 한다던데 저는 결혼 자체는 일찍 했어요. 여러 이유로 좀 아이를 늦게 가지고 늦게 낳았죠. 아이를 낳고 키우며 드는 생각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일이 우리 딸을 낳은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예쁜 딸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식당을 하시는 부모님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식당을 하는 가게와 저희가 사는 집은 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상가주택이었는데 1층, 2층에는 원룸이 3개 있었고 저와 부모님은 3층에 함께 살았습니다. 건물은 아빠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거라고 했는데 지방이고 땅값이 비싼 곳도 아니었죠. 건물도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 원룸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받고 부모님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시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지은이 왔어? 배고파? 뭐 먹을래? 아니, 안 먹어. 아빠는? 한가한 시간이라 부동산 사장님이랑 장기 한 판 둔다고 나가셨어. 엄마, 그럼 나 집에 올라가 있을게. 벌써? 손님도 없는데 여기서 숙제 좀 하다가 가. 바빠지기 전에 우리 딸 얼굴 좀 보게. 사과 깎아줄게. 거기 앉아있어? 집에 가서 누워있고 싶은데. 에이, 어차피 숙제해야 하잖아. 그것만 하고 쉬어. 가게와 집이 같은 건물이었기에 사실 출퇴근 개념이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가게 문 닫고 계단을 올라오면 바로 집이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점이 딸을 돌보고 키우기에 아주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학교 가는 것 빼고는 떨어져 있을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늘 학교 끝나면 곧장 가게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집에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어도 괜찮았지만 부모님은 늘 저를 곁에 두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집에서 밥을 먹기보다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았습니다. 백반집이었는데 음식을 잘하고 부지런한 엄마는 매일 여러 반찬을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식당 운영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교육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랑 아빠는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지만 우리 지훈이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야지. 아빠는 우리 지훈이 대학생 되는 거 보는 게 소원이야. 대학을 꼭 가야 해? 엄마, 내 친구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간대. 거기 가면 20살 되자마자 바로 취업도 할 수 있다는데. 다 개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여건이 되고 또 뜻이 있으면 대학을 가는 거지. 엄마 아빠가 우리 지은이 대학 학비는 다 책임져 줄 건데. 그리고 일은 누구나 하게 되어 있어. 어차피 일할 건데 왜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하려고 해? 대학 다니고 공부하고 또 젊음을 즐겨야지. 사회생활이 만만하지 않아. 어차피 하는 고생인데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다. 지은이가 말은 저렇게 해도 공부는 곧잘해요. 당연히 인문계 고등학교 갈 거고 가서도 잘할 거야.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두 분 다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했기에 대학교라는 것에 대해 뭔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모가 못 이룬 것을 자식이 대신해서 이뤘으면 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커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라, 뭐가 되라 이런 말씀은 일절 없었습니다. 얼른 회사 다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단순히 대학생 딸을 보는 게 소원이셨어요.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지만 또 아주 밑바닥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대망의 수능이 다가왔죠. 저희 엄마는 제가 고3이 됐을 때부터 거의 함께 수험생이 된 것처럼 지내셨습니다. 식당 일하는 시간을 빼놓고 제가 공부하는 시간에 제 옆에서 책을 읽었고 먹는 것부터 간식, 또 영양제까지 정성껏 수험생 케어를 하셨습니다. 지은아, 소화 잘 되는 죽 보온 도시락통에 넣었어.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풀고. 점심 먹을 때 죽도 천천히 먹어. 알겠지? 우리 딸 파이팅. 오늘은 식당도 닫을 거야. 우리 딸 시험 보는 동안 엄마 아빠가 교문 앞에서 기다릴게. 날도 추운데 뭐하러 밖에서 몇 시간씩 있어. 나 시험장 들어가면 엄마 아빠도 집에 와서 쉬세요. 진짜야. 엄마 아빠 계속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 너무 신경 쓰여서 시험 망칠 것 같아. 아, 망친다니? 그럼 부정타는 말을 하다니? 타타타타. 취소해, 지은아. 얼른. 돼. 취소. 됐지? 알겠어. 그러면 아빠랑 너 시험장 데려다주고 집에 올게. 어서 가자. 엄마,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있다가 가도 돼. 가는 길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게 마음 편하지. 교실 안이 추우면 어떡해? 덜덜 떨다가 컨디션 떨어지면 안 되잖아. 정말 수능을 보는 저보다 10배는 더 긴장을 한 것 같은 부모님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시험을 보는 학교 안에 들어가 얼른 부모님 보고 그만 들어가라고 손짓을 한 뒤 시험장에 갔습니다. 저는 약간 낙관적이고 걱정을 크게 안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게으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같은 걸 하지 않았고 긴장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시험을 받고 딱 실력만큼 시험을 쳤습니다. 수능 끝나고 밖에 나오니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계셨는데 그 사이로 저희 부모님이 보였어요. 서로 두 손을 꼭 마주잡고 계셨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달려가 두 분을 안아드렸습니다. 셋이서 부둥켜 안고 서로 고생했다며 다독이는데 그 위로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잘 본 것 같아? 평소만큼만 보면 됐지. 그냥 하던 만큼. 원래 실력대로 본 것 같아. 고생했어, 우리 딸.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만 생각했거든요. 철이 없을 때였으니까요. 수능을 보고 성인이 되었을 때 새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자식을 낳아 키운다는 것, 늘 마음 졸이면서도 아이가 커가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겠죠. 예전에도 어렴풋이 알았지만 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고 보니 그 마음이라는 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깊고 크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사랑을 주신 부모님의 유일한 소원이 제가 대학에 가는 거였으니 그걸 이루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아주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합격 결과가 나왔을 때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던 두 분이 눈에 선합니다. 엄마, 나 자취하면 안 돼? 자취는 무슨 자취야. 여자애가 위험하게. 기숙사 들어가야지. 기숙사는 진짜 완전 먼 지방에서 온 애들이 될 가능성이 많대. 우리가 그 정도로 멀지는 않잖아. 그럼 통학을 하든지. 통학을 어떻게 해? 왕복 6시간인데. 몰라. 아빠랑 상의해. 엄마는 반대야. 매일 보던 우리 딸을 멀리 혼자 보내는 것도 걱정인데. 자취는 더 걱정이야. 엄마는 진짜 오래 살 거야. 상상력이 풍부하고
세상 일어나지도 않을 모든 일을 미리 걱정해서 대비를 하니까? 미리 대비해서 나쁠 게 뭐가 있니? 항상 준비하고 대비책이라는 게 있어야지. 아, 몰라. 나는 반대야. 아빠랑 이야기해봐. 저는 자취를 하면 좋은 점 리스트를 만들어 거의 부모님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기숙사비가 자취에 비해 크게 저렴하지 않다는 것. 식사 제공이 안 되어 건강한 끼니를 챙겨 먹으려면 자취하며 요리를 해먹는 게 좋다는 것. 또 학교 근처에서도 여학생들이 많이 사는 건물, 안전한 곳, 파출소와의 거리, 정말 조사를 다 마쳐서 성심껏 발표를 했고 그렇게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자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이 하나뿐인 원룸이었지만 저만의 세상이었고 궁전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20살에 처음 경험한 자유는 황홀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동으로 정해진 고등학교 시간표와는 달리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 시간표를 짤 수 있다는 것.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밥을 해먹고 공부하고 쉬고 혼자 생활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주말마다 집에 오라고 성하셨지만 솔직히 주말마다 내려가는 건 힘든 일이었죠. 과제가 있다, 시험 공부해야 한다. 모든 게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핑계를 대고 안 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주말에 혼자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 집순이였거든요. 반찬 보낸 거 받았어? 받았지. 내가 좋아하는 견과류다운 멸치볶음이랑 또 매운 멸치볶음이랑 김이랑 장조림이랑 한동안 반찬 걱정 없겠다. 엄마, 고마워. 아, 그래. 바쁘다고 식사 거르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곧 방학인데 내려올 거지? 당연하지. 방학해서 엄마 아빠한테 가는 것만 기다렸는데. 으이구, 이쁜 딸. 방학 때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식당도 그때 며칠 휴가 내서 가족여행 다녀오자. 알겠어,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떨어져 지내니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마음이랄까? 혼자 지내는 시간도 좋았지만 또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대학 때 공부, 봉사활동, 대외활동 등등 취업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며 정말 열심히 살았고 어느덧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되었어요. 취업 성공하고 첫 월급을 타면 정말 엄마 아빠한테 좋은 선물을 해드려야지. 항상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전적으로 지원해주신 부모님. 돈을 벌게 되면 이제 내가 용돈을 드려야지. 그런 희망찬 미래,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일을, 말도 안 돼. 제 대학교 졸업식 때 오시려고 좋은 옷을 사두신 부모님.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식당 건물에 방화 사건이 일어난 거였어요. 늦은 새벽 시간 한 남자가 건물 식당과 연결된 가스밸브를 훼손하고 기름을 부은 뒤 불을 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그런 일을 벌인 걸까요? 새벽 시간이라 모두가 잠든 시간.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고 잠을 자고 있던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층 원룸에 있던 두 분은 뛰어내려 탈출을 했고 한 분은 집에 없었다고 했죠. 방화를 벌인 사람은 너무나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한테 목소리가 들렸다. 불을 내서 깨끗하게 정화를 하라고 시켰다. 정신 이상자가 벌인 끔찍한 행동으로 저는 저의 전부나 다름없는 부모님을 잃고 말았습니다. 딸의 대학교 졸업식을 손꼽아 기다리던 부모님. 그 졸업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함께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간신히 치렀고 변호사를 고용했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건물에는 화재보험을 들어놨었거든요. 방화를 벌인 것이 명확했고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리고 건물에 살던 세입자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었고 정말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방화범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습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저는 그때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건물도 철거하고 부지를 팔고 세입자들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빠는 외동이라 친가 친척은 없었지만 외가 쪽 먼 친척분들이 건물을 왜 철거하냐, 땅 판 돈은 얼마냐. 장례식장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제가 유일한 상속인이었고 성인이었기에 정리하는 걸로 결정을 했던 거였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유산을 물려받은 부자, 상속인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돈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실제 땅값이 비싼 곳도 아니었고 건물은 너무 낡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더 들고 세입자들에게 도의적 보상도 해주고 물론 24살의 나이를 생각하면 큰돈이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돈이 많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 본가가 사라졌다는 것, 돌아가 안길 부모님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것. 모든 것을 정리한 이후에도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가시질 않았고 취업 준비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계속 그렇게 집에만 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부모님을 따라가려는 선택을 할 것 같아서 간신히 찾아간 곳이 지역 심리상담센터였습니다. 김지은 씨, 맞으시죠? 네. 오늘 처음 상담이시네요. 여기 상담 전 설문지인데 기록해주세요. 선생님께서 상담 전에 확인하시고 상담해 주실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문항이 있었고 해당되는 것에 체크, 답변에 길게 서술을 했습니다. 이후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받으며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날의 일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상담 선생님은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상담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상담을 받기로 했죠. 다음 상담 예약하시겠어요? 네. 다음 주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 1회,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주 2회, 꾸준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선생님도 무척 좋았지만 안내를 해주고 예약을 해주는 직원도 몹시 친절했어요. 너무 힘들면 약물 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약에 의존하고 싶지는 않았고 상담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으러 다닌 지 5개월. 어느 날 가장 늦은 시간에 상담을 하게 되었고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센터를 정리하고 나오는 직원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오셨을 때보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시나요? 선생님과 상담받는 분에 대해 따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지는 않는데 제가 기록 정리를 하다 보니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상담센터를 찾으셨고 또 꾸준히 상담을 받아서 다행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건데. 네. 사건 이후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 그리고 상실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같이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아니, 두 분을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게 저를 힘들게 하네요. 그 일을 벌인 사람에 대한 원망도요. 왜 하필 우리 집이었을까?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떠난 저희 부모님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사건 이후 계속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았는데 상담받으면서 느리지만 천천히 빛이 보이는 곳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럼요. 분명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상담을 다녔는데 그날 대화를 나눈 계기로 직원과도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직원이었지만 그 일에 임하는 태도, 자세 같은 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력 있고 또 함부로 쉽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랜 상담 끝에 다시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즈음 상담센터 직원과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는데 기댈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살아갈 힘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곁을 내어주며 용기를 준 덕분에 전공을 살려 회사에 취업을 하고 보통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잘 적응해 나갔죠. 그 남자와 2년을 더 만난 뒤 우리는 평생 함께하기로 서로의 곁에서 함께 늙어가기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안 계셔서 상견례는 따로 하지 않았고 시댁에 인사만 드리게 되었어요. 네가 지은이구나. 우리 민석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다. 아, 어쩜 이렇게 예쁘니.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오늘 인사 온다고 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입에 맞으면 좋겠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남편도 학창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시댁의 어머님,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뭔가 울컥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떠나신 후 누군가, 그리고 어른이 정성껏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얘 민서가, 휴지 가져와라. 천천히 들어요. 체하겠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서.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사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께서 식당을 오래 하셨거든요. 백반집이었는데 엄마 음식 솜씨가 좋아서 찾는 손님이 많았어요. 엄마 떠나신 후에 이렇게 집에서 차려주신 밥을 처음 먹어서 또 먹는데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맛이라니 오히려 내가 고맙네. 결혼하거든 집에 자주 밥 먹으러 와요. 언제든 맛있는 한상 차려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기댈 곳 없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엄마처럼 생각하라며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결혼하고 집을 구할 때 경제적으로는 제가 더 여유가 있는 편이라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시댁에서는 그렇게 보태줄 형편이 되지 않았고요. 남편은 당연한 듯이 집을 제 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공동명의 아니어도 된다고요. 회사를 다니며 신혼생활을 행복하게 이어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같이 TV를 보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들고 정말 남편이 내 가족이구나 그런 안정감을 많이 느꼈어요.
신혼 때 특히나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해서였을까요? 어느덧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갔고 첫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음식할 거 많이 없다고 그냥 천천히 오라는데? 에이, 어떻게 그래도 늦게 가서 차려놓은 밥만 먹어. 내일 아침 일찍 가자. 어머님 음식 하시는 것도 도와야지. 민숙이도 집에 있는데 뭘. 그래도 내가 며느리인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여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어머님이랑 같이 음식하면서 배우고 또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 음식 다 해놓을 테니 천천히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던 어머님이었지만 저는 남편을 설득해 일찍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서 밥 먹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저희 부모님 산소에 남편과 함께 갈 계획이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새아기 왔니? 천천히 와도 된다니까. 언니 왔어요? 일찍 왔네요? 아가씨, 잘 있었어요? 네, 언니도 별일 없었죠? 언니는 결혼하고 볼 때마다 더 예뻐지는 것 같다. 아휴, 몸판이 곱고 예쁘니 그런 거지. 어디 밖에 나가도 누가 결혼한 여자로 보겠니? 하긴 요즘은 애 낳아도 다들 꾸미고 다녀서 애엄마인 줄도 모르겠더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다 같이 음식을 했죠. 제가 달걀물을 입혀 가루 묻혀주면 남편이 열심히 전을 부쳤습니다. 전 부치는 것 자기가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요. 그렇게 한상 차려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다 정리를 한 뒤 쉬고 있는데 아가씨가 외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너는 새언니도 있는데 너 어디를 나간다고 그러니? 아니, 매번 명절에 나는 친구들 만나러 갔었잖아. 새언니 있으면 명절에 친구도 못 만나는 거야? 같이 음식도 했고 다 먹었잖아. 명절 때 서울에 차도 안 막히고 한적하니 좋단 말이야. 그리고 언니랑 오빠 자고 갈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아가씨 자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엄마도 참, 괜히 저래. 언니, 저 친구들 만나고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올게요. 이따 봐요. 아휴, 못 산다 진짜. 아휴, 시집을 안 가니 저러지. 아가, 서운해 말아라. 원래 제가 명절 때 한 끼 먹고 나가서 친구들 만나거든.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은근히 명절 때 고향에 안 가서 친구들끼리 얼굴 보고 그러더라고요. 민수가 저녁 먹기 전엔 들어와라. 응, 알겠어. 신우이는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고 하고 나른해진 오후 3시 TV를 보다가 남편이 목욕탕을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단골 목욕탕이라며 어머님도 피곤해서 한숨 주무신다며 저한테도 편히 쉬거나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저녁 먹기 전까지 각자 자유시간들 보내자. 민석이 너는 목욕하고 오고 나는 눈 좀 붙일 테니 아가 너도 피곤하면 누워서 쉬어라. 목욕 갔다 금방 올게. 네, 금방 오기는 민석이 쟤는 목욕탕 가면 함흥 차사다. 뭔 남자가 여자처럼 목욕을 오래 하는지. 아주 어릴 때부터 애 늙은이처럼 그렇게 온탕냉탕 왔다 갔다 했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었지. 사이 좋은 부자라 목욕을 꼭 같이 다녔거든. 어머, 어머님, 이 사람 집에서 샤워는 그렇게 오래 안 하던데요? 오히려 너무 빨리 씻어서 제대로 씻는 건가 할 정도로요. 샤워는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건 몸 뜨끈하게 풀어주는 탕이랑 사우나야. 아무튼 다녀올게. 자기들 쉬고 있어. 남편이 나간 뒤 집 정리를 하던 저는 몇 시간 뒤 저녁 식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식이야 아침에 한 거 데워 먹는 정도인데 그래도 새로운 반찬 올라가면 좋을까 해서 시장에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고기류만 먹었는데 신선한 해산물, 또 과일도 좀 더 사서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저 잠시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그래라. 나는 이제 쉬려는 참이다. 네, 어머님, 쉬고 계세요. 금방 장을 보고 돌아와야지 했는데 꼼꼼하게 이거저거 보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어느새 2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서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가까이 왔을 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안에서 탄 냄새가 나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쾅쾅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는 기척이 없더라고요.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저는 불이 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곧장 건물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시댁은 빌라였고 2층이었거든요. 불이야! 불이야! 대피하세요! 급한 대로 앞집 문을 두드리고 밑에 층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불이 시작된 곳은 시댁이었고 순간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이 생각나더니 그 뒤에 홀로 집에 계신 시어머니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생각했어요. 또다시 부모님을 잃을 수는 없다고요.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문을 열었는데 부엌 쪽에서 시작된 불이 번지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연기가 퍼졌고 문을 닫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불났어요. 얼른 나가셔야 해요. 어머님은 거의 정신을 잃은 듯 의식이 없어 보여 너무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불이 더 번지기 전 어머님을 모시고 나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어머님을 일으켜 세워 부축하듯 질질 끌며 나오는데 현관까지 그 짧은 거리가 무슨 천리길처럼 느껴지더군요. 현관이 부엌 근처였고 어느새 현관 신발장에도 불이 번지고 있었고 연기로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어머님을 모시고 현관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정신이 들어? 여기 병원이야. 지은아. 여보, 깨어나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지은아, 나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은? 엄마도 치료받고 있어. 연기 때문에.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괜찮아. 지은아 괜찮아. 자기가 엄마 모시고 나온 덕분에 정말 당신이 엄마를 살렸어. 여보, 근데 나 아파. 불이 왼쪽 뺨이 소독했어. 지은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왼쪽 뺨에 커다랗게 거즈를 붙여놨거든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줄은. 다시 소독을 해야 한다고 거즈를 떼었고 거울을 달라고 해서 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 아래부터 턱까지 왼쪽 얼굴에 화상을 심하게 입었더라고요. 어머님을 모시고 나올 때 오른손이 힘이 세다 보니 어머니의 오른쪽을 두고 끌고 나왔는데 왼쪽에 있던 신발장에 붙었던 불. 그 불로 인해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화상 치료는 정말 고통스럽더군요. 소독을 한 뒤에 몇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지만 면적이 너무 넓어서 완전하게 예전 얼굴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다행스럽게 깨어나
건강을 회복하셨죠. 아유, 아가.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아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미안해. 저녁 생각하면서 태운다고 불의의 냄비를 올려놓고서는 그냥 잠이 들었지 뭐냐.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나를 구했어. 나 때문에 이 고운 얼굴이. 어떡하니. 어휴, 미안하다, 아가. 어머님이 무사하시면 됐어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정말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흉하게 어그러진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치료받고 수술받고 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어머님을 구하러 들어갔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부모님을 화재로 잃었는데 어머님마저 그렇게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받으러 다녔고 어머님은 늘 저를 볼 때마다 안쓰럽고 또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셨죠. 1년이 지났고 더 이상 치료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일로 회사도 그만두었고 치료에만 전념했어요. 솔직히 달라진 외모, 보기 흉해진 얼굴 때문에 속상했지만 그 이상으로 두려운 것은 남편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이렇게 흉한데 이런 나를 남편이 계속 사랑할까?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에 시달렸는데 제 남편은 항상 똑같이, 아니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아껴주며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지은이야. 변함없이 예쁘고 네 눈빛이며 온화한 표정이며 모든 게 그대로야. 자기야,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네가 미안하다는 말을 왜 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집을 비워서. 정말. 그래도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거야. 어머님 구하러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생각났어. 또다시 화재로 그렇게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움직였는걸. 더 늦기 전에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지은아, 내가 평생 갚으며 살아갈게. 변함없이 사랑을 표현하며 저를 아껴주던 남편과 달리 사건 이후 어머님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셨어요. 예, 아가야. 근데 이제 치료는 다 끝난 거니? 네, 어머님. 정말 긴 치료였어요. 피부 이식도 하고 했는데 워낙 화상 범위가 넓어서 이 흉터는 어쩔 수가 없대요. 웃는 모습도 이제 어색하고 입이 자꾸 비뚤어져서 다시 예전 얼굴로는 안 된다고 그래?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 요즘은 기술도 좋은데 뭔가 더 다른 치료가 없을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렇구나. 평생 그 얼굴로 살아야 한다니 어쩌니? 그래도 민석 씨가 여전히 아름답고 예쁘다고 많이 아껴주네요. 이 얼굴 저조차도 아직 볼 때마다 낯설거든요. 민석 씨 덕분에 괜찮아요, 어머님.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가리고 다녀야겠다. 어머님 말씀에 좀 속이 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누구보다 속상한 건 제 자신인데, 그리고 달라진 제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냐, 계속 이대로 살아야 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저러시나 보다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이렇게 된 이후 어머님은 저랑 외출을 하는 걸 꺼려하셨어요. 결혼하고 남편 없이도 주말이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예쁜 옷 한 벌 사주겠다며 그러셨던 어머니인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오해하기는 싫었지만 달라진 내 모습이 창피한가, 나랑 같이 다니는 게 싫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화상을 입은 후 자존감이 떨어져 마음이 삐뚤어진 내 탓인가 보다. 자꾸 꾸어서 보고 나쁘게만 보나 보다. 스스로를 책망했네요. 처음에는 그저 안타깝게 하는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북하다는 표현을 점점 더 많이 하셨어요. 꼭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만, 저랑 있을 때만요. 어머님뿐 아니라 신우이도 어머님과 비슷하게 말을 했죠. 너희들 이세 계획은 없는 거지? 네? 아이요? 아, 원래도 천천히 갖자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는 좀 마음의 여유가. 남편은 항상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좀 준비가 덜 되어서요. 얼굴 치료도 오래 받았고요. 엄마, 왜 언니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 솔직히 언니 얼굴 저렇게 됐는데 오빠 마음이 예전 같겠어?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건데 언니 얼굴 보면 그것도 힘들지 않을까? 아, 강요하지 마. 언니 스트레스 받게. 아가씨, 그건 좀 무리한 말이네요. 오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아껴주고 변함없이 사랑해줘요. 정말요? 우리 오빠가 천사네 천사야. 진짜 언니 얼굴 아무렇지도 않대요? 사랑한대요? 와, 우리 오빠지만 진짜 착하다. 남자들은 시각적인 게 엄청 중요하다던데? 민숙이 너는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니? 저들 알아서 하겠지. 아서라. 엄마가 먼저 말 꺼냈으면서. 그래. 니들 일이니 자세한 건 모르지만 난 손주 그런 거 크게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니 괴념치 말아라. 그렇게 뒤를 돌아서는데 신우이랑 어머님이 그 후에 하는 이야기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태어날 애한테도 무슨 죄야? 갓난쟁이일 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걔도 커서 유치원 가고 학교 갈 거 아니야. 애들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하고 예쁘고 잘생긴 거 얼마나 잘 알아보는데 애가 자기 엄마 얼굴이 저렇게 흉한데 그것 때문에 다른 애들한테 놀림이라도 당해봐. 애만 불쌍하지. 안 낳는 게 나아. 하기사 유치원이고 학교고 죄다 엄마들이 데려다주는 게 태반인데 얼굴이 저래서 애가 우리 엄마 창피스러워하기라도 해봐라. 그냥 없는 게 낫다. 남편이 없을 때 받는 모욕. 저는 시댁에 점점 가지 않게 되었죠. 남편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고 들었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조차 수치스러워서요. 어머님을 구하다 화상을 입게 된 지 5년 후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참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혼수로 얼마를 해가야 하니, 집에 맞게 혼수를 채워야 하네. 어머님도 돈을 보태준다 하셨지만 그걸로 부족했는지 남편에게까지 돈을 이야기했죠. 남편은 저에게 상의를 했어요. 제 돈이 아니라 남편 자기 돈에서 어느 정도 해줘도 되겠냐고. 그래도 자기가 장남이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여동생 섭섭하지 않게 시집은 보내줘야 할 것 같다고요. 형제간 또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 경우 많이들 보태주는 것으로 알았기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공동재산 같은 건 전혀 손대지 않겠다고 그냥 자기가 따로 모은 돈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그 금액이 엄청 크지는 않아서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신우이가 결혼을 앞두어
저녁을 다 같이 먹자고 해서 오랜만에 시댁에 가게 되었죠. 남편은 퇴근을 하고 온다고 했고 또 그래도 식사 시간 딱 맞춰서 밥만 먹고 올 수 없었기에 시댁에 조금 일찍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식사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이 식탁을 차리면서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마디 말씀을 하시더군요. 넌 우리 민숙이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 하객들이 밥맛 떨어져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말해주랴. 예, 민숙이 결혼하는 남자 집안도 괜찮고 민숙이 스펙이며 우리 형편에 그런 남자 못 만난다. 근데 네가 그 얼굴로 나타나면 사돈댁도 하객들도 다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냥 아프다고 하던지 적당히 핑계대서 안 오는 쪽으로 해라.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거의 다 했고 남편이 올 때가 되었지만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시댁을 나와 집으로 갔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남편은 시댁에 들렀다가 제가 아파서 먼저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죽을 사서 서둘러 집에 왔더라고요. 아프다며? 무슨 일이야? 전화는 왜 안 받아? 약은? 죽 사왔어. 죽 먼저 먹자. 이불을 싸매고 서러운 마음에 울고 있을 때였는데 제 기척을 살피던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너 엄마 집에 왔었다며. 아파서 그냥 온 거 맞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때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간에 남편이 없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했던 말들을요. 남편은 묵묵히 들었어요. 특히 하객들 밥맛 떨어진다는 그 말에는 꽉 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듣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하객들 밥맛 떨어진다고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시누이 결혼식에 나타나자 하객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시모와 시누이의 인생이 나락으로 갔습니다. 하객들이 왜 환호성을 질렀냐고요? 저희 왔어요. 왔니? 사돈댁에 인사는 드렸고? 아가, 너는 여기 있고? 민석이 너 가서 인사드리고 오너라. 남편은 어머님을 보며 알듯말듯한 미소를 짓더니 사돈댁에 정중히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죠. 하객 여러분, 오늘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신랑 친구 박현욱입니다. 예식이 곧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신랑이 오늘 이 행복한 결혼식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신부와의 알콩달콩한 연애 시절 그리고 프로포즈까지 오늘 부부가 되는 신랑과 신부의 러브 스토리 함께 보며 큰 박수로 축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주례석 쪽 큰 빔 프로젝트의 영상이 시작되었고 그 순간 결혼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재생된 영상은 신랑이 준비한 영상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희 남편이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안에는 연애 시절 저희의 모습, 저희의 결혼식 모습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고 그 뒤에는 화상 치료를 받는 제 사진들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커다랗게 남은 제 현재 모습까지요. 하객들이 어리둥절하며 숨죽여 영상을 보고 있을 때 화면 속에 남편이 편지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신부 이민숙의 오빠 이민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저희 아내 김지은과 결혼해서 6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연애 시절 이 여자의 얼굴에도 반했지만 사실 결혼을 결심한 것은 고난을 겪었지만 꿋꿋이 이겨낸 아내의 강직한 마음 그리고
따뜻하고 훌륭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고백하고 싶네요. 지은아, 사랑한다. 예전의 너의 모습도, 그리고 지금 너의 모습도 변함없이 사랑해. 남은 나날들 평생 너를 아끼며 사랑할게. 그런데 보다시피 결혼 전 아내의 얼굴에는 티끌 한 점이 없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명절에 저와 오늘 결혼하는 신부인 제 여동생이 집을 비웠거든요. 혼주석에 앉아 계신 저희 엄마가 집에 홀로 있다가 불이 났습니다. 마침 집으로 온 것은 제 아내. 제 아내가 저희 엄마를 살리려고 불길 속으로 향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저희 엄마를 모시고 불난 집을 탈출했고 그 때문에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엄마, 제 아내 지은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렇게 혼주석에 앉으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엄마한테 지은이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하객 여러분, 저희 엄마와 제 여동생은 저희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달라진 얼굴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상처를 줬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요. 아내는 몇 년간 말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신부인 내 동생 민수가 너 새언니한테 애 낳지 말라고 했다며? 엄마 얼굴 때문에 놀림받을 애가 불쌍하다면서. 또 얼굴이 저렇게 되어 내가 쳐다도 안 볼 거라고 말했다면서. 우리 엄마의 목숨을 구한 너희 새언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혼주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 제 아내의 얼굴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녕 잊으셨나요? 저는 오늘부로 이 사람답지 않은 두 여자, 제 어머니와 제 여동생과의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가족은 제 아내뿐입니다. 저한테는 여전히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거든요. 지은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고맙고 사랑한다. 중간에 시모가 영상을 끄려고 사회자 쪽에 달려갔다가 난리를 피웠지만 영상은 사회자 쪽에서 튼 게 아니었거든요. 동반 입장을 앞두고 있던 신랑과 신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신부인 신우이는 신부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 난리 속에서 신랑이 제 손을 잡았고 저희는 영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실제 얼굴을 본 하객들이 박수를 보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 예쁘다. 지금도 예쁘다. 멋있는 남편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하객들의 응원을 들으며 저희는 식장을 나왔고 그대로 결혼식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신랑 쪽에서 이대로 결혼식을 못하겠다고 했다네요. 거품을 물고 따라와 남편을 붙잡는 시모. 남편은 그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부로 다시는 엄마랑 민숙이 얼굴 볼 일 없어요. 제 가족은 사랑하는 제 아내, 지은이뿐이에요. 제 어깨를 감싸고 남편은 그대로 결혼식장을 나왔죠. 며칠 뒤 시모 신우이로부터 연락을 엄청 받았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민숙이 오빠 맞느냐고. 혼인 파탄 내고 나니 속이 시원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영석 씨가 나랑 결혼 못하겠대. 인성을 알게 되니 정 떨어져서 결혼 못한다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모든 게 다 오해였다고, 해프닝이었다고. 오빠가 빨리 사과해. 나 이 결혼 못하면 진짜 못 산다고. 결혼식 전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했던 남편의 복수였어요. 그렇게 신우이의 결혼은 깨져버렸고 남편은 시댁과 일절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 저와 남편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를 반씩 닮아 너무나 예쁜 아이입니다. 엄마, 엄마 예뻐. 엄마 예쁘다. 수빈아, 엄마 예쁘지? 수빈이도 엄마 닮아서 너무 예쁘네. 우리 딸은 흉터가 있는 제 얼굴을 쓰다듬어주며 저에게 예쁘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아이가 저 때문에 상처받으면서 클 거라고 악담을 했던 시무와 시누이. 하지만 그런 말을 곱씹고 또 그 말 안에 갇혀 불행하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굴이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한 마음이 얼굴에 빛이 된다고 믿으며 우리 딸을 아빠처럼 착한 아이로 키우겠다 다짐을 합니다.